대선 전날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막판 판도와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21대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먼저 최종 사전 투표율이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는데요. 네. 특히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왔고 네. 대구 등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좀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언제나 호남 지역은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이 높고 네. 그다음에 언제나 영남은 상대적으로 낮다. 최고와 최저가 언제나 영남에서 최저가 나오고 전남에서 최고가 나온다. 호남에서 최고가 나온다. 그건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네. 제가 20대 그 사전 투표를 찾아봤더니 당시에도 최저가 대구예요. 네. 33.91 그리고 최고가 전남 51.45 그러니까 전남 지역은 거의 50%대고 영남 지역은 대개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늘 있어 왔다.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호남 유권자들이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특정 정당과 자신을 일체감을 두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만 나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네. 이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영남이 좀 덜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번이 꼭 다 똑같은 어떤 패턴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졌어요. 네. 지난번 20대에서는 51대 33인데 이번에는 56대 25. 이건 뭐냐면 최고의 전남과 최저의 대구의 차이예요. 네. 그러면 차가 더 벌어지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는 사전 투표를 거부하는 이 보수 일각의 어떤 그런 네. 그 분위기, 뭐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일단 본 투표를 해보겠다라는 유권자들이 더 많은 뭐 영남이 좀 더 많으니까요. 본투표율이. 그래서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리어 본투표에서는 좀 이제 영남에서 좀 보수가 뭉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런데 그게 유의미하게 예. 엄청나게 많은 어떤 결집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위기의식 같은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이렇게 호남이라든지 뭐 수도권이라든지 많으면 이게 혹시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더 많을 거 아니냐 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본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기대하듯이 영향을 완전히 받을 만큼 본투표에 몰리거나 혹은 사전투표율이 국민의힘에 무조건 불리하지 않거든요. 네. 지난번 대선 기억하시잖아요. 지난번 대선 3년 전에 36%가 넘었어요. 사전 투표율이.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환호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겼잖아요. 네. 사전 투표율이 최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동료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멘트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4번 사전 투표율이 어쨌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었는데 그렇다면 최종 투표율은 지난 대선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시나요? 저는 77% 정도가 딱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고로 지금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투표율이 아닌가. 왜냐하면 19대와 20대가 네. 19대는 사전 투표율이 20대보다 낮았어요. 20%대였어요. 26%인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77.2%로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높은 네.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3년 전에는 사전 투표율은 진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은 지난 5년 전보다 낮았어요. 물론 0.1%포인트 차인데 네. 77.2에서 5년 후 77.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을 견인한다기보다는 분산 효과. 네. 미리 이게 되게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하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 후반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대선에 참여하는 그런 투표율이 아닐까. 그래서 아주 77%를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좀 그 결과들을 잠깐 간단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24일, 25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5.9
33.4%,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는 11.3%였고요. 채널A에서 마찬가지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19일, 20일에 조사했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45.6%,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 9%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깜깜이 기간이어서 여론조사를 이제 공표할 수 없는 시기인데 이 기간 전에 진행됐던 조사이고요.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 깜깜이 기간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구도나 지지율 격차가 좀 현재 이 시기에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주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번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직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굵직한 네거티브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특정 후보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각 세 후보마다 득점과 실점의 요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득점을 얼만큼 하고 실점을 얼만큼 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벌어진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보통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면 약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뭐 후속 보도들이 쏟아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구나라는 확증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간이 최소 한 일주일은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커뮤니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여론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다. 이게 지금 득표율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아니다 더 크게 작용한다.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과정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왜 너울성 파도 있죠. 쓰나미 본 그 파도 말고 너울성 파도는 계속 지금 오고 있다. 그 너울성 파도가 쓰나미만큼의 어떤 그 위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후보별로 다양한 네거티브들이 지금 주말 사이에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토론 때 나왔던 부분은 조금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흐른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의 그 TV 토론에서의 발언은 여전히 계속 좀 후폭풍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보셨을 때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도 하고 수습도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좀 후보의 대응 그리고 이 사건의 좀 여파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판단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되게 유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디테일하게 어떤 그 사안들 이슈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발굴을 한다거나 또는 그 이슈에 자신 있게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TV 토론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갈라치는 후보다. 세대 간을 갈라치고 성별을 갈라치고 이 부분을 좀 극복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번 대선에 나와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가위만 들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잘라내는 것 막 찢고 잘라내고 근데 바늘과 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봉합하고 서로 연결하고 해서 자꾸 자르면 그 천은 조그매질 수밖에 없지만 계속 꼬매 나가면 그것이 하나의 옷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어떤 지지층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번 발언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안정적이지가 않다 이런 이미지가 좀 쓰였어요. 그런데 발언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그러니까 그 발언을 수습하느냐 이 자기의 지지층을 좀 더 좁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지층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 넘는 어떤 여론조사 후에 이제 공표 금지가 되니까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는지 더욱 사과는 했지만 더욱더 공격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사실 확장성보다는 내
지지층을 더 지키는 지키겠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은데 그 자신의 어떤 지지층만 지켜서 10%를 유지할 수 있을까? 10%는 약 한 400만이 모여야 되거든요. 400만. 근데 글쎄요, 2대 남을 지킨다고 해서 400만이 모일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마저 그러니까 일부 보수층에서 이준석 후보가 왜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됐을 때 당원들이랑 일부 보수 국민들이 지지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 주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후보가 지지율이 있을 때 10%를 넘기면 그다음에 그게 좀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10%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지금 10%가 딱 넘었는데 그 사건이 터짐으로써 사실 10%를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다지는 기간에 사건이 터져서 두 자릿수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준석 후보 외에도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도 주말 사이에 계속 쏟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그 김문수 후보 배우자 관련된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진실 공방도 있었고 반대로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 부분 여러 개 논란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시나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뭐가 떠오르냐면 이 예전에 김용민 왜 그 낙검수의 김용민 씨 아시죠? 김용민 씨가 선거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자신의 어떤 옛날 발언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유시민 작가가 옛날에 그 세대 어떤 그 발언 노인 폄하 발언을 했고 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시 노인 폄하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차별 발언들이잖아요. 지역 성별 지역별 또는 그 학력별, 계층별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지금 인권위원회 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건드려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절연시켰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유시민 후보의 발언이 어떤 점에서 대단히 지금 부적절했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렇게 강훈식 의원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런 시기에 이렇게 그 진보 스피커들이 이야기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건 정치공학적으로 우리 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 발언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비하나 혹은 혐오나 혹은 차별 발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았거든요. 당이. 근데 이재명 후보도 용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얘기했냐면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 있나요? 부적절했다라는 표현은 앞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판단이 어떻게 부적절하고 이런 발언이 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냈어야 됐다. 근데 부적절하다는 말 한마디로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이재명 후보나 또는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아무리 이 유시민 작가가 자기 편이고 또 이재명 후보를 많이 의무로 양으로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가까울수록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과 이제 김문수 후보의 연관성을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좀 어떻게 좀 최종적인 선거 투표에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영향을 주겠죠. 영향이 없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파도들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나오는 파도들이 얼만큼 큰 파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파도는 확실합니다. 이번 이 사건은 일단 불리한 건 뭐냐면 이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연계돼 있거나 그래서 그 연계로 말미암아 특정한 어떤 그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 차원에서 강요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선거에서 댓글 부대를 조직화했다. 이게 지금 의혹이거든요. 근데 몇 가지가 좀 혼재돼 있긴 한데 영향을 덜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어하는 차원이에요. 3년 전과 똑같지 않느냐. 즉 똑같은 동일한 매체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3년 전에 딱 투표일 사흘 전에 신학님
김만배 이 두 양자 간의 허위 인터뷰를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사흘 전에 딱 터뜨려 갖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문자를 이틀 동안 민주당이 쫙 뭐 10만 건인가를 발표를 하거든요. 유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운 건 지금 뉴스타파가 현장에 잠입 취재를 하고 했다는 건데 이 뭐 며칠 전에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이 직전에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도 갖고 있다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맞추어서 지금 보도를 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런 식으로 그걸 연결시켜서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일정 부분 저는 방어될 수 있는 측면도 네. 있고 또 이 부분이 이제 확산 어느 정도는 또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다만 그게 상쇄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와의 연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2018년도에 이 단체가 했던 어떤 특강에서 특강을 맡았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근데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2018년도 사실상 이 당의 당원도 아니었고 사실 선거에 계속 패배해서 유튜브만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와 뭐 크게 어떤 연관이 있거나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단지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다. 강연에. 그것만 갖고 김문수 후보와의 연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이 몇 가지 이런 좀 반대 논리를 펼 수 있는 근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건 오늘까지 어떤 또 국민의힘에서 방어 논리를 펼칠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다가 사실상 이제 어려워진 뭐 하루 전이니까요. 불발됐다고 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사표 심리를 좀 부각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좀 효력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일단 이준석 후보의 이 구설이 없었다면 단일화가 더 절실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구설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2대 남은 어쨌든 구설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그 이준석 후보를 계속 지지할 테지만 이준석 후보를 이대남 이외에 지지하는 보수층 좀 네. 연령대가 이대가 20대가 아니더라도 연령대가 좀 있는 그런 그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그 이후 발언 이후의 어떤 그런 그 태도들이라든지 혹은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불안정함을 느끼고 또 예측 불가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유능함 맞아요. 하지만 우리 그 다음에 어떤 펼쳐질 세상이 좀 더 안정적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단일화가 된 게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 측이 또 선대위 측의 일부가 계속 지금 단일화 할 수 있다. 오늘 0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열려 있다,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표현일 뿐 사실상 이제 그 발언 이후에는 단일화 효과가 이미 표로서 나타날 거다라고 확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뭐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있었고 각 후보들, 주요 후보들 이제 3명의 후보를 꼽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대선 전략과 행보를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부터 하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다른 이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과 다른 이재명. 뭐 옷도 그렇고 또 말하는 톤도 그렇고 또 공격적인 이재명이 아니라 사이다 이재명이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이재명. 그리고 실제로 정책도 성장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박정희 정책이든 뭐 김대중 정책이든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런 발언들은 그 전까지 2017년도나 2022년도에 대선에 나온 이재명과 달라 보였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중도 표심을 자극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다른 이재명에서 다시 이재명으로 보였던 시점이 있어요. 몇 가지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걸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꺼내서 나는 옳았다라고 고집하는 장면들, 쉐쉐라든지 120원이라든지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꺼낸 것이지 상대방이 또 다시 발굴해서 또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옳다라고 고집하는 장면에서 다시 이재명의 어떤 장면, 다시 네. 이재명의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그래서 되게 아쉬운 대목이고 김문수 후보는 아주 별의 순간이 전 있다고 봐요. 저도 천문학자처럼 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순간이냐면 그 당일 그러니까 5월 10일이었나요? 그 새벽에 3시에 네. 왜 후보 후보가 교체, 바뀌었던 강제 후보 교체를 누가 그것을 김문수 후보를 살려줬죠? 당원들이 살려줬어요. 이건 이 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당은 지도부가 결정하면 그냥 중앙위원회든 전국위원회든 거의 다 따릅니다. 그 지도부가 결정한 것을 당원들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그것을 엎어버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서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다음에 그래 지금 나를 잘라내려고 했던 찐윤 친윤들과 단절을 할 거야. 왜? 나는 당원들이 구해준 후보야. 나의 힘은 당원의 힘이야. 국민의힘도 있지만 당원의 힘이야. 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그리고 개혁, 혁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 이런 방향으로 당원의 힘을 보여주면 얘기하면서 서사로 가져가면서 했다면 지금보다 더 지지율이 나왔을 텐데 그때가 참 정점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선거에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게 또 김문수 후보한테 아쉽고요. 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아쉬운 건 이거예요. 재기가 역시 이번 대선에 나와서도 그걸 보여줬어요. 재기 발랄하다. 아주 재기가 있고 또 달란트가 있다.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슈를 찾아 발굴하고 이슈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집중하는 능력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대선에 나온 이준석도 사실 조금 다르게 이준석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보여줬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까 계속 주장하지만 가위가 아니라 바늘과 실이 안 보였다라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또 내일도 또 많은 방송에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